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젊은 자크 데리다는 칸트, 헤겔, 후설, 하이데거 독일 철학자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니체와 같이 여성을 철학의 주제로 삼지 못했을까? 왜 빨간 망토의 헤겔은 그 엄청난 철학의 권위를 섭렵하면서도 여자를 철학의 주제로 삼지 못했을까? 이런 사유를 한 거예요. 독특한 철학자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에서 에로스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왜 철학은 여기에 대하여 침묵했을까? 그러면서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플라톤부터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서 에로스가 주제가 아닐까. 주제를 삼아도 거기에는 여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건너뛰면서 계속 피해가면서 남성 철학자들이 마치 수도사인 것처럼 사유를 해 나가는데 이 가면 쓴 남성 철학자들의 권위를 해체하고 벗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겠죠, 자크 데리다가. 그래서 일평생 그는 이 남성 철학자들의 가식과 가면을 벗기면서 이성의 교묘한 장난, 이성의 관계를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의 철학 해체하면서 철학을 수행해 나갔죠, 그죠? 그의 해체 개념에는 이러한 왜 에로스를, 왜 여자를 주제로 삼지 못했을까? 실존적으로는 루 살로메에게 걷어차이면서도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작품 안에서 진리가 여자라고 한다면 선악의 저편 서문에 나오죠, 그죠? 예도가 다 강의를 했던 건데 여자를 끌어들여서 언어와 접목시키고 글쓰기와 접목시키면서 그래도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도 많은데 왜 이들은 여자라는 기표를 피해 갔을까? 이 가면 쓴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벗겨내야 되겠다. 거기엔 니체가 있었고, 그죠? 당연히 조르주 바따유가 있었습니다. 블랑쇼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다양한 프랑스 전통의 문학가들이 있었겠지. 보들레르, 말라르, 에밀 졸라,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에로스를 빼버린다면 철학은 불가능하다.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이 질문 안에서 서구형이 상하기 갖고 있었던 이성의 가식성, 그죠? 이성의 관계, 헤겔의 빨간 망토를 벗겨라. 재미있죠, 그죠?
왜 오늘날도 조르주 밭다유인가? 세 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내적 체험의 시간성. 재미있겠죠, 그죠? 밭다유의 이 존재론적 들추어 보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밭다유의 작품들을 읽어 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적 체험에는 시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밭다유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내면성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폭력성을 갖고 있으며 이 에너지가 잘못 방출되었을 때에 전쟁과 폭력과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질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에너지에는 왜 폭력성이 함께 들어가 있을까?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 안에는 왜 비올라시옹, 이미 위반이라고 하는 폭력적 개념이 들어가 있을까?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과 같이 가죠, 그죠? 인간의 내면성, 인간의 뇌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축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이것이 잘못 배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무시무시한 폭력성을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배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다. 올바르게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질문이긴 하지만은 밭다유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사유한 자예요. 에로스의 눈물에 보면은 인간이 육체로 노동을 하는 것, 그죠? 노동하는 인간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에로스인 거예요. 밭다유의 명제로 환원해서 말하면 태초에는 짐승이 있었다. 그 말은 태초에는 에로스가 있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명제가 생각나죠, 그죠? 태초에는 사랑이 있었다. 깊은 에로스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는 왜 공격 본능과 폭력적인 힘이 함께 들어가 있을까?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정신분석학적이고 밭다유적인 사유는 그죠? 인간을 이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가 연애를 하는 사람, 인간이라면 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있다. 아니면 경험했겠죠, 그죠? 현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왜 금방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고 났는데 왼수와 같이 막 표독스러운 입에서는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잡아먹을 듯한 싸움질을 하고, 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공격 본능이 나타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가 영화를 보든 뭘 보든, 그지? 왜 불쾌한 것과 입으로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듣기도 거부감, 그런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퍼붓고, 그리고 금방 왼수가 될 것처럼 하다가도 또 풀어지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인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죠? 거기에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공격 본능이 함께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신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상징계의 질서, 이성의 세계에서는 특정 공격 본능을 금기로 정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죠?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 충동의 에너지가 왜 사랑의 관계에서 쉽게 분출하고 그것을 대상에게 쏟아내는 그런 게 나타날까? 그렇다고 사랑을 멈추겠는가?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노동하는 인간보다 더 기원에 있었던 에로스의 인간은, 그죠? 사랑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내재적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은 내적 체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날의 21세기의 인간 역시도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인간의 기원에는 종교적 경험, 성스러움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하여 유용성을 획득하고, 그죠? 그리고 생산하고 또 축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이성의 영역의 시간성은 미래에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생산하고 축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든 파시즘 사회든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든 어떤 사회건 간에, 아니면 고대의 희생제의를 축제로서 펼쳤던 사회든, 정려 문화가 발달했던 북인디안 부족들의 사회든, 마르셀 모스의 정려론 생각나죠, 그죠? 이런 모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일삼았던 이슬람 사회, 아니면 종교개혁을 통하여 자본주의 윤리와 결합된 그리스도교든, 근대에 이 모든 사회적 유형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축적된 에너지를, 그죠,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배출되면 이 공격 본능을 통하여, 그죠, 죽음 충동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살인과 같은 무시무시한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이원적인 거,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에로스는 좋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고, 그죠? 그런데 왜 거기에는 폭력성이 있을까?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신성에 대한 경험, 오늘까지 이어지잖아, 그죠? 인간의 본능 안에는 성스러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경험 안에는 왜 폭력성이 있을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왜 나쁜 것과 뒤섞여 있을까? 니체가 이미 도덕의 계보가 곳곳에서 하는 말처럼 우리가 미덕으로 간주한 모든 것들은 이미 비미덕으로부터 나온 거다. 왜 이게 뒤섞여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유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에로스는 자체로 폭력적인 거예요. 그죠? 이 이성의 사회, 상징계의 질서, 생산과 축적하고 노동하는 이 질서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은 동물성과 멀어져야 아름답다고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위반하고 넘어가서 다시 동물성이 돼야 쥐상스를 체험하고 영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죠? 왜 이런 좋은 것들 안에는 그 에너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축적은, 그죠? 이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반 경제 안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죠? 계획하여 경제를 운용하는 것 역시도 어느 정도의 축적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노동하는 인간에게 성장의 발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독특한 방식으로 권태와 그리고 그 공격 본능이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보들레르의 그 무시무시한 도시인들의 권태, 모든 걸 다 가져서 계속 축적할 수 있는 인간인데, 없는 자들은 그러겠죠, 그죠? 이런 축적할 수 있는 인간은 참 원없겠다 이러는데, 그 인간이 되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한없이 축적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불필요한 게 돼버리네. 유용성이 통용돼야 축적이 기쁜데, 그것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의 생산과 축적 역시도 무의미한 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 잉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인간 실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철학은 이것을 바깥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플라톤이 국가에서 예술가들을 추방하고 시인들을 추방하려고 했을 때, 그죠? 나타났던 그 출발점은 데카르트, 칸트,
헤겔, 거기에는 그리스도교의 무시무시한 윤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회가 그것을 추방하고 가리니까 그렇지, 기존 질서의 주인들은 밥 먹듯이 넘어가서 신성한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성의 영역, 유용성의 영역, 생산과 축적의 영역, 상징계의 영역은 축복받은 영역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시간성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 권태와 허무감이 찾아오는 이유가 내적 체험의 신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밧다유가 가르쳐주는 내적 체험, 내재적 경험, experience intérieure. 이 시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냐? 태초에는 성스러움이 있었고, 태초에는 짐승이 있었다. 태초에는 에로스가 있었다. 노동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순간의 경험을 통하여, 내적 체험을 통하여 영원성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밧다유의 여도가 이미 첫 번째 강의 낮은 유물론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한 것처럼 이 유물론은 거죠.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유물론다. 그렇다고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정신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의 어떤 정신과 물질의 어떤 평행이론과 같이 그렇게 가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구태의 철학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밧다유의 독특한 유물론은 그죠?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체험의 유물론인 거예요. 성스러움의 경험과 에로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쥐상스의 경험, 순간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의 경험은 영원성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블랑쇼적으로 그죠? 이 바깥의 영역, 신체적인 것의 영역, 불쾌한 것, 무용한 것, 그리고 불결한 것, 필요가 없고 유용하지 않아서 내버린 것,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 있어서 금기시 되는 것, 거기에서의 시간성, 거기에서의 내적 체험의 시간, 그것은 바로 순간인 거예요. 앵스턴, 모먼, 이 순간을 통하여 경험하는데 그것이 작은 죽음의 경험, 이게 내적 체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존재론 안으로 포섭해야만이 이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밤의 존재론을 포섭하고, 어떻게 보면 빛의 존재론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그 무시무시한 욕망의 흔적을 포함해야
이 상징계의 질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계의 이 순간의 내적 체험의 영역을 갖고 와야 되는, 포함해야만 자양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갖고, 물론 낙광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인간의 충동은 그 자체로 죽음 충동이요. 그 안에는 이미 폭력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는 인간에게 정말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적 체험의 영역, 바깥의 영역의 시간성은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봐봐. 에로스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무시간적인 주이상스의 오르가즘의 체험은 뭐야? 순간이잖아. 성스러움의 체험 역시도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통하여 그 내적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기 의식의 경험. 이게 동물과 다른 거야, 인간. 인간은 이것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적 체험을 통하여 비로소 노동하는 인간은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에로스와 성스러움이 있었다 라는 이 명제 속에는 태초에는 공격 본능이 있었다. 태초에는 내적 폭력성이 있었다. 왜 이러한 희생제의를 드리든 아니면 인간의 생식을 위하여 후손을 낳는 데 있어서도 왜 이러한 에로스의 관계를 거쳐서, 그죠? 이 밤의 죽음의 영역을 거쳐야 다시 생성의 존재론으로 풍성해졌을까? 왜 인간 사회는, 이건 르네 지라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따유의 사유 안에는 마르셀 모스, 그 다음에 뒤메질과 같은 신화학의 대가의 사유가 들어있죠, 그죠? 르네 지라르는 바따유의 사유를 받아들여서 질문. 왜 인간의 기원에는 이 폭력의 흔적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까? 그러면서 고대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막 해짓고 근대를 지나 현대로 오죠, 그죠? 그 기원에 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심지어 동물이 아니라 인간조차도 희생제의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을까? 왜 이 과정을 통과해야 사회는 기존 질서를 움직여가는 이 상징계의 공적 영역은 새로움을 얻었을까? 왜 희생양이 필요했을까? 이것도 같은 질문이에요. 왜 이것을 통하여 사회는
새로워질까? 왜 정치는 희생양을 잡아서 죽여야? 이건 뭐예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공격 본능, 그것을 희생양을 통하여 해소시켜야 그 사회는 돌아갔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역설의 철학인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승인된 폭력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회는 다시 정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폭력적 죽음 충동의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건 다른 방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에서 경험할, 아니 왜 투정을 부리고 이유도 없는데 성질을 부리고 왜 이런 주기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야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 그 공격 본능의 힘을,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의 관계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금기를 정하고 위반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성스러움의 체험 역시도 금기로 정해졌던 거예요. 이런 해소와 축제와 예배는, 그죠? 이 순간의 내적 체험을 통하여 도달되는 이 영원성의 경험이 없다면 또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에서도 그렇잖아. 스케이프고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중의 어떤 이 공격 본능을 해소시켜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야. 자본주의의 광고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화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목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은 목의 그 영역이 바로 일반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사치와 소비, 소모의 세계, 바깥의 세계가, 그죠? 저주받은 목이 있는 그 순간의 시간성을 통하여 영혼과 맞닿아 있는 죽음 충동의 공격 본능을 공적 영역 아니면 모두 다 인정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해소하는 그 힘을 배출할 수 있는, 그게 없이는 이건 돌아가지 않는 거야. 왜 희생양을 필요로 할까? 정말 많이 배우죠, 여러분. 그지? 우리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이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야. 그럼 또 소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뿌리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오히려 인간이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내적 체험을 찾아서 떠돌게 된, 그게 종교의 기원인 거야. 밧다유한테 있어서. 뭐 밧다유만 그렇게 했어. 인류학자들한테 다. 그래서 내적 체험의 시간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순간을 통하여 영원성으로 들어가. 어떻게 보면 성적 주의상스는 신성을 만났을 때 경험되는 엑스타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경험 없이 매일 아침이 되어서 밥 먹고, 일하고, 점심이 되어서 밥 먹고, 또 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고, 이 노동하는 몸으로서의 시간성, 이 권태와 지루함,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축적하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끊임없이 몸으로 노동하는, 이것만 갖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 여기에는 이 저주받은 목에서 나타나는, 저주받은 목이 바로 이거예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의 주의상승, 그걸 통하여 이 노동하는 자아의 이성을 망각할 시간이 있어야 인간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야 인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앙드레 말로라고, 그죠? 그 앙드레 브루통, 수정합니다. 브루통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자가 있어요. 프랑스에. 바따유는 브루통의 초현실주의와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것과 갈라지는 지점이 이런 건가요? 브루통은 결국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자동기술 기법까지도 만들어서 그것을 신화, 문학적 글쓰기, 그리고 예술 작품의 창조에 적용시켰지만은 결국은 그 초현실주의는 성화로 나가는, 프로이트가 어떻게 보면 자아와 이드로 이제 후반 쪽으로 가면서, 그죠? 이 정신분석학의 임무는 이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를 잘 균형 있게 만들면서 이 자아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 그러잖아. 뭐 락강도 이 뭐야 이거. 그래서 후기 프로이트 쪽은 별 많은 가치를 안 뒀던 거야. 뭔 말이야? 이 무의식의 어떤 힘을, 그죠? 이 공격 본능의 힘, 이 죽음 충동의 힘은 마치 이걸 잘 조화해서 자아가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 그죠? 바따유는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그것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신체적인 것, 불쾌한 것, 넘쳐나는 것, 과잉과 같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그런 유물론이라. 그래서 브루통은 자기의 자동 기술을 갖고 무의식과 의식에서 나타나는 그 초현실주의를 성화로 화해시키면서 관념론적 미학으로 간 거야. 여기에 바따유가 반기를 든 거죠. 들면서 나의 초현실주의는 유물론과 맞닿아 있다.
몸의 현실성과 맞닿아 있다. 몸을 통하여 경계 지어진 것은 몸을 통하여 또한 연속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태초에는 짐승이 있었다, 에로스가 있었다, 성스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쉐흐, 신체적인 것을 끝까지 고수했던 조르주 밧다예요. 여러분 재미있었죠, 그죠? 순간의 내적 체험을 통하여 영원성과 맞닿는 그 경험이 없이 우리 인간은 생산하고 축적하고 노동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노동하는 현재 이 몸만 갖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앵스정, 순간을 통하여 영혼과 접촉하라.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